담당하는 김성훈입니다. 이번 단어는 주제 23, 개화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교과서 11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개화파의 형성이 나와 있습니다. 개화파를 보시려면 우선 북학파부터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수능 문제 풀 때 이제 실학사상을 풀었는데 거기에 중상학파라고 나오잖아요.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걸 주장한 북학파라고 합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오경석이나 박규수 같은 사람들이 통상개화론자인데 당시 오경석은 청에서 이제 해국도지나 영환지략 같은 서양 관련 서적을 들여오게 됩니다. 해국도지는 청나라 사람 위원이 쓴 세계지리서로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의원이었던 유홍기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박규수는 분명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운 장본인이었습니다만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가 변하는 걸 봤고 중국이 서양에 무릎 꿇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규수는 양반 자제들을 개화 세력으로 만드는 일에 매진했는데 111페이지 위에 보시면 양반 자제들은 박규수의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여러가지 서양 문물을 접하면서 개화 사상에 눈을 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개화파가 생겨나는데 여러분들 김옥균, 그 다음에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이런 분들 들어보셨죠? 이분들이 바로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길러진 개화파들입니다. 먼저 이들은 개항 이후에 정부가 개화 정책을 하면서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정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 이제 일본에 사절단을 보내요. 일본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어떻게 메이지 유신을 하고 있느냐라고 파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수신사 김기수를 파견했고 또한 2차로 김홍집이라는 개화파를 파견합니다. 이때 김홍집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갖고 오는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제 정부는 통리기무왕훈이라는 개화 총괄기구를 설치합니다. 그 아래 12개의 부서를 두고 주요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의 개화 정책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조사 시찰단 박정량 같은 사람들을 파견하는데 여담이지만 이 사람들은 당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때문에 암행어사로 변장하여 몰래 가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얻은 정보를 통해 79대의 별기군을 창설하기도 하고 군사제도를 5군형에서 2군형으로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김윤식이 이끄는 영선사란 사절단을 청에 보내어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워오게 했는데 귀국 후에는 신식 무기 공장이었던 기기창 설립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청의 양모운동,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는데 먼저 청나라 양모운동이 무슨 운동이냐라고 하면 당시 청에서는 아까 1차, 2차 아편전쟁에서 서양 세력에 패배했지 게다가 농민 반란이었던 태평천국 운동에서 서양 세력의 힘을 빌려 겨우 진압하면서 서양이 힘이 세긴 세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양모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중체 서용론, 즉 중체, 정신은 중국 걸 그대로 유지하고 서용, 서구의 기술이나 문물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는 금능기기국 같은 무기공장, 육군, 해군 양성, 조선, 철도, 전신 등 근대산업 육성 등이 추진이 됩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신정부를 수립한 뒤에 문명 개화론 원칙하에 메이지 유신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슨 기술이나 기계, 군대 바꾸는 거 이게 아니라 서양식 정치 체제를 따라하여 중앙집권 체제, 신문제 폐지, 징병제, 의무교육 실시, 산업시설 설립 이렇게 체제를 바꾸는 그러한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 둘이가 맞붙었던 전쟁이 이후에 배우겠지만 청일 전쟁입니다. 거기서 일본이 이기면서 양모운동 실패했으며 메이지 유신이 성공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당시 청나라가 중체 서용이라 했잖아요.
당시 뭐 겉모습은 완전 서양식으로 뭐 무기, 군함 여러 가지를 바꾸긴 했습니다만 정작 그것을 뒷받침해줄 정치 체제라든가 아니면 세금 제도 그런 것들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 비용을 뭐 왕족이 횡령해가지고 자기 별장 짓는데 연못 짓는데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정작 군대 훈련 수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철도를 깔았는데 지하에 잠들어 있는 황제의 영혼이 놀란다고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정신이 안 바뀐 거예요. 마치 새로운 문제집은 사고 새로운 학원은 등록했는데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의식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이건 이후에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는 미국과도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배경은 첫 번째, 고종과 정부 관료들은 당시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지고 조선책략이라는 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책은 일본에 있는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이 지은 책인데 당시 조선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 그 비결은 친중국, 중국과 친해야 되고 결일본, 일본과 맺어지고 연미국,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이걸 본 거예요. 이 책은 오자마자 조선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고종이 칭찬을 하기도 했지만 이 책에 대한 반대 운동 또한 격렬하게 벌어집니다. 두 번째 배경은 당시 청나라도 이 강화도 조약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뺏기겠어 라고 생각한 나머지 미국과의 수교를 주선한 점, 그리고 미국 또한 이 조선하고 수교를 좀 추진을 해야겠다라는 적극적 움직임 덕분에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뭐냐면 보세요. 관세 부과 조항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중조정이라 하여 미국, 조선 중 이 둘 중에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랑 분쟁이 발생했을 시 서로 도와주면서 해결을 도모한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사재판권, 최혜국 대우를 인정했던 불평등 조약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인정했던 건 바로 미국이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체결 후에 미국 공사, 즉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부임해오자 우리도 담례로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보빙사절단 일행하여 대통령을 만나고 근대시설을 둘러보았는데 이 홍영식, 민영이, 서광범 같은 사람이 갔는데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뭘 했냐면 미국은 우편제도를 실시하더라. 이거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 해요. 우체국이 우정총국 그리고 근대학교인 유경공원 같은 시설을 도입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미수 통상조약. 내용을 볼게요. 상대국이 불공평, 경멸을 당하면 잘 조처하자. 이게 거중조정이죠. 미국 상인 상선이 조선이 입출하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맞춰야 하며 조선이 자주적으로 거둔다. 즉 우리나라는 최소한 미국의 물건에는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선이 어떠한 특혜나 이익을 다른 나라에 베풀면 미국 관민도 혜택을 같이 받는다. 이게 최혜국 대우입니다. 이후에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도 외교관계를 맺었지만 한결같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점이고요. 옆에는 조사시찰단이 써놓은 보고서인 문견사견입니다. 이 보고서가 바로 정부의 개화정책의 방법과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화정책에 대한 반대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19세기 후반의 양반들은 위정척사, 즉 올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걸 배척하자라는 운동인데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것은 조선의 전통적인 유교 윤리나 질서죠. 사악한 건 서양에 관련된 모든 겁니다. 이 위정척사는 1860, 70, 80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1860년대 통상반대운동이라 하여 척화주전론을 제기를 합니다. 서양이 침략을 해오자 우리는 이제 서양과 교류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거고 1870년대 강화도 조약 체결 시기엔 최익현이 개화하면 안 된다라는 외양일체로 1880년대 정부가 개화정책을 추진하고 조선책략을 유포하자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고 개화정책을 반대하면서 이만손을 중심으로 하여 영남 즉 경상도의 유생들이 10,000명이 쌓이는 상소문이 만인소를 올리며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운동은 1895년 을미의병 같은 항일의병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영남만인송화 나오는데요.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온 황준론의 책을 보니 열이 많다. 러시아는 우리와 혐의가 없다. 그들과 싸우다가 괜히 원수지면 어떡하느냐.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이다. 누구는 후하게 대해주고 누구는 박하게 대해주긴 어렵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생 중에 일부도 언제까지 우리가 문을 닫고 살 거냐. 한계를 깨닫고 자 우리의 정신은 유지한 채 과학기술만 받아들이자 동도서기론을 내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화정책에 대한 반대는 하나 더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 개항과 개화정책 이후에 외국 상품이 값싸게 들어오고 곡식이 무한대로 유출되며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쌓인 점, 또한 부식군인들은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식군들이 별기군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아 불만이 쌓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별기군 나와있죠. 일본군 장교를 교관으로 삼고 급료나 의복도 모든 대우가 좋았다. 신식으로 무장하였다. 그러니까 부식군인들의 불만이 쌓였는데 가장 직접적 계기는 1년 넘게 밀렸던 급료인데 받게 됐어요. 쌀로 받았는데 거기에 모래나 겨가 섞이면서 그야말로 폭발한 부식군인들이 봉기를 하니 이것이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자 여기에는 한성에서 당시 힘들게 살아가던 민중 세력이 공기에 합세하였습니다. 이들은 일본군 교관을 죽이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을 찾아가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궁궐로 쳐들어가 전부 고관을 죽이게 됩니다. 당시 명성황후는 난을 피해 충주까지 피신했고 고종은 흥선대원군에게 사태 수습을 맡기면서 다시 한번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대원군은 모든 개화정책을 백지화하였고 왕비가 사망했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몰래 이제 민씨 세력이 청나라에 진압을 요청하며 이제 이 난은 진압됩니다. 당시 청나라는 흥선대원군 탓이다 라고 하며 대원군을 납치해 가게 되었고 다시 한번 민씨일파가 권력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재물포조약, 조청상민 수능무역장정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은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거 보겠습니다. 자 곽기락 같은 사람은 동도서기론을 주장합니다. 기계에 관한 기술, 농업 및 식목에 관한 책이 이득이 된다면 선택해야 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그들의 것이라고 하여 좋은 것까지 배척할 필요는 없다. 동도서기론이고요. 김옥균 같은 사람은 서양 각국과 신의로서 친교하고 정치를 개혁하여 우매한 백성을 문명의 도로서 교육하자. 양반을 제거하자. 문벌을 폐하자. 학교를 설립하자. 외국의 종교를 들여오자. 그런 식으로 문명 개화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최익형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이제 외양일체론, 일본과 서양은 한 몸이다. 그러니까 절대 수교하면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적과 강화하면 난리와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물건을 교환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 나라가 망할 것이다. 사악한 학문의 책과 천주의 조상이 뒤섞여 들어와 예의가 시궁창에 빠지고 금수로 변할 거다. 이런 식으로 서양과는 절대 수교하면 안 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나다에 들어갈 인물 이 3명 중에서 골라서 한번 적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화를 둘러싼 갈등 한번 내용 요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화파의 형성입니다. 배경은 통상개화론자의 형성인데 이들은 젊은 양반들을 박규수의 집에서 개화 사상을 습득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개화파는 고종의 친정을 하게 되자 개화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또한 개화 이후에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강화도 직후에 1차 수신사로 김기수를 파견하였고 2차 수신사에선 김홍집이 조선 책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개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개화 정책을 시작하는데 정부는 먼저 총괄부서로서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하고 이후에 군사제도를 변경하여 오영을 이영으로 축소하여 무이영과 장어영으로 하게 되고 신식군대의 별기군을 창설합니다. 또한 일본의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여 개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했고 이들이 쓴 보고서는 개화정책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후에 청에 영선사를 파견하는데 신식 무기공장 기기창 설립에 이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책을 내게 되는데 배경은 조선 책략이 퍼지면서 미국과의 수교를 긍정하는 인식이 확산된 점,
조선 책략의 내용에 러시아를 저지하려면 친중, 결일, 연미가 필요하다 하였고 청도 조선의 종주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미국과의 조약 체결을 주선했습니다. 내용으로 가면 분쟁을 당하면 서로 돕자는 거중조정, 그리고 자주적인 관세 부과, 영사재판권 최애국 대우가 있고요. 의의와 한계로는 이 조미소 통상조약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점이지만 불평등 조약이라는 점, 또한 미국 공사가 부임해오자 담례로서 보빙사를 파견하고 서구의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에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도 전개가 되는데요. 19세기 후반에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이 전개하게 됩니다. 바른 걸 지키고 사악한 걸 배척하자 하였는데 바른 것은 유교 질서를 의미하고 사악한 건 서양의 것을 의미합니다. 1860년대에 통상반대운동이라 하여 척화 주전론이 제기되었고 70년대 개항반대운동이라 하여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최익현이 외양일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80년대에 조선 책략이 유포되고 개화정책이 추진되자 이만손 등의 영남 유생들이 영남 만인소를 올리며 개화반대운동을 벌입니다. 이들은 조선 책략의 내용을 반박하고 개화, 서양과의 수교를 반대하였으나 이들의 운동은 1890년대 항일 의병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모군란도 이어집니다. 경제 침탈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진 점, 90군인들이 월급이 밀리고 별기군의 차별대우를 받게 되었고 또한 13개월 만에 월급을 받았는데 쌀, 겨와 모래가 섞이자 이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민중들이 앞세웠고 대원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여 일본군 교관, 정부의 고관을 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명성황후는 충주로 도망을 갔고 고종은 대원군에게 사태 수습을 맡겼습니다. 대원군은 모든 개화 정책을 다시 백지화를 시켰고요. 민시일파는 몰래 청군의 진압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청은 난을 진압하는 동시에 대원군을 납치하여 청나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영향으로는 민시일파가 재집권한 점, 더 중요한 건 청나라의 간섭이 본격화된 점, 그리고 청나라와의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된 점, 일본과의 제물포 조약이 체결된 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청명이들 사랑합니다.